구독자 여러분, 살면서 인생은 한 방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보통은 이런 말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도전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나 저런 말을 쓰는 거다. 내 인생에 도전이라고 할 만한 일이 없으니 쓸 일이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정말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만큼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 가서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구질구질하게 쌓여 있었던 저의 아픔과 서름이 전부 사라지게 된 제 인생을 뒤흔든 그 사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꽤 어린 시절부터 가난은 대물림 되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금수저까지는 바라지도 않아도 평범한 집안에서 살기를 바랐는데 사실 평범한 축에 끼는 것조차 어려운 집안 형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지요. 당연히 어린 시절부터 출발점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젠걸음으로 종종 쫓아가려고 해도 쫓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학창 시절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 같은 것에 투자 자체라는 걸 받지를 못하니까 늘 성적은 밑바닥을 기어다니기 일쑤였고요. 학원은커녕 학교에 내야 할 급식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서 항상 돈을 내야 하는 기간이 다가오면 이곳저곳 눈치를 보러 다니느라 바빴어요. 그래도 정부 지원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사춘기 시절에 예민함이 있던 그 당시 저는 이리저리 눈칫밥을 먹어야만 했어요. 공짜로 밥을 먹는다는 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일이더라고요. 예미영이 너는 학교에서 공짜로 밥 얻어먹으면서 학업에 집중을 못해서 해야 되겠니? 왜? 집에서 학교 끝나면 일하라고 어디 공장이라도 보내? 어떻게 된 게 밤에 뭘 하길래 학교만 오면 수업 시간에 그렇게 꾸벅꾸벅 졸아? 죄송합니다. 어제 동생들을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안 졸고 집중해 볼게요. 아휴,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큰 인물로 성공도 하고 그러는 거야. 너는 성적도 나쁘고 집도 가난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 건 몰라? 나중에도 이렇게 필필거리면서 공짜밥 찾아 먹으면서 살 거야? 내가 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학교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졸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제 가난을 소개했어요. 다른 친구들 중에 졸고 있는 애들도 있었지만 유독 저에게 모진 소리를 하면서 저를 무시하곤 했었죠. 그 이유는 학교 선생에게 촌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더 무시받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 속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놀림받기에 충분한 대상이었고 전 정말 부끄러워서 매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죠. 집에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매번 저렇게 졸지. 나 같으면 그렇게 살기 싫어서라도 공부를 하겠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면 다 되는 건데 어쩜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걸 싫어해서야 원. 아유, 나중에 커서 후회하지들 말고 미리미리 공부 열심히들 해. 안 그러면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반 친구들은 선생님이 저를 무시하니까 동조를 하면서 같이 무시를 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공짜 밥을 먹는 거지라며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저에게 자기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밥을 먹는 거니까 남기지 말고 먹으라며 저에게 눈치를 주기도 했었고요. 저는 늘 주눅이 들어 지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녀야만 했었죠. 야야, 어디서 거지 냄새 같은 거 나는 거 같지 않냐? 나는 급식비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 돈이 없어서 공짜 밥 먹는 애가 우리 반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야, 저기 왕초 지나간다. 너 드라마 왕초 봤지? 딱 그 꼴이지 뭐야. 그 드라마에 바로 출연해도 되겠어. 분장이나 필요하려나? 무시와 멸시가 섞인 그런 말들에 점점 지쳐갔고 자연스럽게 저는 학급에서 왕따를 당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뭐 애들의 괴롭힘은 점점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고 전 결국 학교를 중퇴하게 되었어요. 가난이라는 것은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상한 힘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제일 맞이인 제가 그렇게 당했으니 동생들은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참 답도 없는 게 처음부터 집이 이렇게 가난했음에도 부모라는 사람들은 저를 낳고 줄줄이 동생들을 더 낳았다는 겁니다.
제 급식비 하나 해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밑으로 동생을 둘이나 더 낳았으니 제가 얼마나 답도 없는 삶을 살았겠어요. 아빠라는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소액으로 사기를 치고 다녀가지고 늘 뒷말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엄마라는 사람은 공짜라면 눈이 뒤집히는 진상 중에 진상이었어요. 집에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맛있는 반찬을 사 먹을 수가 없었고 간식 같은 건 언감생신 꿈에도 꿀 수 없었죠. 동생들이 배가 고파서 떡볶이 먹고 싶다, 라면 먹고 싶다 할 때마다 마트 시식 코너에 데려가 한 입씩 얻어먹으라고 등을 떠민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예요. 저는 쪽팔려서 그러진 않았지만 어린 동생들은 엄마가 시식 코너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서서 음식이 나오는 족족 집어먹었어요. 아니 여기 애들은 무슨 밥도 못 얻어먹고 사는 애들처럼 왜 이래? 다른 손님들도 먹어야 할 거 아니니? 여기 서서 나오는 족족 집어먹으면 어떡해? 얘들아 그러지 말고 저 가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이렇게 잘 먹는데 애들 하나 사줘요. 뭐하러 사 먹여? 여기 서서 칠릴 때까지 먹으면 되지. 그리고 막상 집에 가서 해준다고 하면 안 먹어. 애들이 입이 짧아서 몇 개만 더 먹고 갈게. 그지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아줌마 애들 밥 좀 잘 먹이고 그래요. 좀 매번 올 때마다 여기 가만히 있어서 쏙쏙 골라 먹어 진짜. 얘네들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시식하러 왔다가 입맛만 다시고 간다니까. 어차피 공짜로 나눠주는 건데 누가 먹는 게 무슨 상관이야. 다른 손님들이 우리 애들 먹는 거 보고 맛있어 보여서 사갈지 어떻게 알아? 그러지 말고 애들 배고파서 좀 먹겠다는데 냅둬요 냅둬. 나 같으면 2개, 3개 주겠구만. 꼭 그렇게 반토막을 내서 주더라. 밴댕이 소갈딱지 마냥. 뭐요? 여기다가 음식 맡겨놨어요? 절에 안 가. 너네 때문에 하루 장사 망하게 생겼는데. 빨리 가. 엄마야, 왜 우리 애들을 쫓아내고 그래? 고작 마트 직원 주제에 손님이 먹겠다고 하면 재빨리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지. 아줌마, 여기 시식 코너라니까 시식 코너. 아줌마네 가족이 배 채우는 곳 아니라고. 진짜 거지 새끼도 아니고 이렇게 진상짓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인연이 뭐가 어째고 어째? 여기 마트 점장 어딨어? 어디 직원 주제 손님한테 거지 새끼 진상짓? 너 아주 직장 잘리는 꼴 오늘 한번 보자. 동네 사람들 여기 시식 코너 직원이 글쎄 시식 좀 했다고 진상이니 거지 새끼니 난리를 치는데 이 마트에서 뭐 사지 맙시다. 아니 이 아줌마가 왜 이래 진짜. 아줌마네 애들이 먹은 음식이 지금 몇 봉지인 줄 알아? 누가 시식 코너에서 배를 채우고 가냐고? 그거야말로 거지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엄마는 아주 잘 걸렸다는 얼굴로 팔까지 걷어붙이고 그 자리에서 마트 직원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고요. 마트는 금방 소란스러워졌지요. 손님은 왕이다라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진상짓을 하던 엄마는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고 말꼬리를 잡아서 공짜 물건을 하나두개 얻어오곤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도 한두 번이나 먹히는 거지. 매주 마트에 가서 진상짓을 하니까 결국에는 마트 출입 금지를 당하기도 했죠. 게다가 동네에서 좀 큰 마트라서 대부분이 이용하는 마트였으니 동네고 학교고 할 거 없이 저희 집의 가난을 소문내고 다닌 것이나 다름없었고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우리 가족은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빌어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저 어릴 때 이런 쪽팔림을 겪으면서 살았으니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벌고 모아서 가난을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학교도 중퇴를 한 마당에 제가 일을 해봐야 얼마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겠어요. 벌어봐야 뭐 최저시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최저시급이 낮았고 사실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정말 월급이 쥐꼬리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아주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그마저도 제 돈이라고 할 만한 돈은 없었어요.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을 해서 잡일꾼으로 일을 했어요. 변호사님께서 시키는 자료들도 모아오고 청소도 하고 커피도 타고 격리일까지 보는 잡일꾼이었어요. 노동에 비해서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돈이 없어서 절절거리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푼돈이라도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참으로 행복했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 돈을 벌어서 산다는 것에 큰 만족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월급을 탐내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월급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저에게 해준 거 하나 없는 부모라는 사람들이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월급의 반 이상을 거의 강탈당하다시피 빼앗기고도 집안에서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눈칫밥을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동생들은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게 지겹다면서 저에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당시에 유행하던 브랜드 신발이 가지고 싶다고 아주 울고불고 떼를 쓰는데 저도 학급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해봐서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무시인지. 그 예민한 아이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된다는 건 견디기 힘든 아픔이기도 했어요. 전 최대한 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감사함보다는 더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얘들아, 내가 버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옷 사달라 신발 사달라 하면 나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언니,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해야지만 언니 마음이 편해지겠어? 이거 우리 반 애들 다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나만 없어, 나만. 아, 맞아. 그리고 나만 저가 모델로 사왔다고 애들이 무시하는데 진짜 짜증나. 이왕 사줄 거면 좀 괜찮은 걸로 사주지. 이게 뭐야. 니들이 나가서 돈 벌어와서 사 그럼. 나는 지금도 너네한테 사주느라 이런 건 꿈도 못 꾸는데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언니한테 그게 할 말이야? 내가 너네한테 안 사준 것도 아니고 사달라는 거 사줬는데 왜 그래? 아,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뭐가 어쩌고 어째? 야, 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어? 아, 집안에 생활비 보탠다고 네가 무슨 왕이라도 된 것 같아. 동생들이 사달라는데 사줄 수도 있지. 아니, 너는 맏언니가 되어서 동생들한테 그런 거 하나 못 해줘? 치사하다 치사해. 내가 버는 월급 반 이상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동생들 챙기는 것까지 나한테 하라고 해요. 아빠야말로 나가서 돈 좀 벌어오세요. 택시기사를 하든 공사장에 가든 언제까지 동네 사람들한테 사기치면서 숨어 지낼 건데요. 아, 이게 아주 말끝마다 잘난 척을 하네. 어디 아빠한테 감히 그딴 소리를 내뱉어. 네가 돈 번다고 아주 서열도 무시를 하는구나. 너 오늘 나한테 혼나볼래? 내가 아주 오냐 오냐 해줬더니만 머리 끝까지 기어오를 생각만 하고 있고 너 아주 오늘이 제삿날이다. 지긋지긋하다고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이런 반지하 쪽방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돈 벌어오는 걸로 생활하면서 나한테 왜 더 내놔라 하는데? 여태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한 돈 받겠다는데 그게 문제냐? 어? 이 배응망덕한 기집애 같으니라고. 너 같은 건 아주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나가. 아주 우리 앞에 얼굴도 들이밀지 말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저기 반지하라도 집귀한 줄 알아야지. 내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나도 내가 번 돈으로 혼자 펑펑 쓰면서 살아볼 테니까 앞으로 나 찾지 마. 울고불고 빌면서 집에 기어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주 눈에 가시야. 기집애가 배운 것도 없는 게 뭘 할 줄 안다고 유세를 떨기는. 동생들한테 그거 하나 사주는 게 아까워서 아주 너 같은 건 없어도 돼. 그럼 아빠가 돈 벌어서 사주던가. 아빠는 집에서 빈둥빈둥하면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이게 썩 안 꺼져? 아이, 부모 자식 간에 인연 끊고 살자 그럼. 나가서 죽든 말든 신경도 찾지도 않을 테니까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어디 감히 아빠한테 뭐 빈둥빈둥 하는 게 없어. 아주 저 망할 것을 내가 진짜. 그 말에 보란 듯이 가방에 짐을 챙기니까 제 가방을 확 빼앗아 가더라고요. 이것도 내 돈 주고 산 거 아니냐? 너는 이 집에서 가지고 나갈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네 몸뚱아리만 나가. 내 돈 주고 산 거 다 두고 나가라고. 사준 가방이라고 해봐야 중학교 입학할 때 사줬던 책가방. 다 낡아빠진 그 가방 한 개면서 생색을 내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저는 맨몸으로 집을 나왔어요. 한겨울에 가진 거 하나 없이 쫓겨나는 바람에 발이 꽁꽁 얼어붙어서 동상에 걸릴 뻔한 위험까지 처하고 말았죠. 인생이 얼마나 서럽던지 오갈 곳 없이 쫓겨나서 눈물을 흘릴 틈도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몸을 숨기며 지냈어요. 제가 사무실 열쇠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퇴근도 변호사님보다 늦게 하고 집에 가는 척 하면서 다시 들어와서 몰래 숨어 지냈죠.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는데 범인이 저라고 의심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집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했던 흔적을 경찰이 발견을 하게 되면서
당연스럽게 용의자에 제가 올라가게 된 것이었어요. 수사를 통해서 범인이 동네 자범 강도였다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 저는 누명을 쓰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잘리게 되었죠. 억울하게 퇴직금이라는 것도 받지 못하고 3년 넘게 개처럼 일을 했던 그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집을 나오자마자 이런 악재가 겹쳐지는지 제 인생이 정말 거짓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서 콱 이 세상을 떠날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드라마 왕초에서 나온 것처럼 저는 집에서 쫓겨난 이후에 노숙자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뭐 가끔 가다가 교회 같은 데 가서 공짜 밥을 얻어먹기도 했고요.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잠잘 곳이 있나 찾아다니기 바빴어요. 이대로 가버리면 너무나도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력서를 넣었어요. 직원이 딱 4명밖에 없는 회사에 제일 막내로 취직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제 인생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직으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문서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배운 문서 능력이 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또 일머리 하나는 좋은지 시키는 일은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에 회사 사람들도 전부 저를 예뻐해 주셨고요. 직장에서 귀여움도 받고 어린 막내를 챙겨주시는 직원분들 덕분에 배가 고플 일도 없었고요. 첫 월급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번 돈 전부를 제 2손으로 받게 되어 참으로 기뻤어요. 가족과 인연이라는 것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월급이 더 많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마음만큼은 참 풍족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고시원 쪽방에서 생활을 시작했다가 월급을 모으고 모아서 2년 만에 원룸 월세까지 얻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정말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 나이 26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각 한번 하지 않고 매일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장님께서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고 참 많이도 챙겨주셨어요. 미영아, 이거 이번에 우리 마누라가 담근 김장김치인데 무슨 젓갈을 넣어서 시원하다면서 넣어주라고 챙겨주더라. 매번 이렇게 제가 받아먹기만 해서 어쩌죠? 제가 사모님께 뭐라도 챙겨드려야 하는데 너무 죄송해서요. 아이 참, 우리 마누라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뭘. 그리고 너 혼자 네 몸뚱아리 건사하기도 힘들다 하지 않았냐.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당연히 너보다는 돈도 많고 여유도 있겠지. 우리 마누라가 손이 커서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하니까 아유 얼른 받아 챙겨. 지난번에 사모님께서 저한테 용돈도 주셨단 말이에요. 나가서 간식이라도 사 먹으라고요. 애가 뼈다구밖에 없으니까 간식 챙겨주고 싶었나 보지. 너는 좀 잘 먹고 살도 팍팍 쪄야 돼. 어쩜 애가 이렇게 뼈밖에 없어. 저 여기 취직하고 살찐 거예요. 맨날 반찬에 간식에 음료에 다 챙겨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살이 안 찌고 배기겠어요. 참 10kg는 더 쪄야겠구먼. 아니 어릴 때 그렇게 못 먹고 자랐어? 집안 사정이야 잘 모르겠지만 너도 참 고생이다 고생이야. 내가 젊었을 적 생각이 나서 마누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겠다니까.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진짜 제 부모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작 저를 낳은 사람은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조차 없는데 말이죠.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지. 너무 미워하는데 힘쓰지 마라. 남들 힘들게 한 사람들이야말로 나중에 고스란히 다 되돌려받는 거야. 넌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네 미래만 생각하면서 살아. 알았지? 제 부모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아닐 수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밥 걱정 없이 회사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사장님 부부께서 저를 엄청나게 챙겨주셨기 때문이었어요. 회사에서 완벽하게 적응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갑자기 소개팅을 시켜주시겠다고 말을 하셨어요. 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내 아들인데 여자친구 소개시켜줄 사람 없냐고 물어보대. 내가 또 미영이를 아끼기도 하고 미영이가 남자 보는 눈도 없고 하니까 보증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긴 했는데 건너 아는 사람이라니까 괜찮지 않겠나 싶더라고. 한번 만나봐.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나름 생활도 안정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사귀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 예비신랑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연상이었던 예비신랑은 생긴 것도 호감형이었고 내면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보다 월급도 훨씬 괜찮았고요.
사람이 성실해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만남을 몇 번 이어가면서 점점 더 진중한 관계로 발전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는 1년이라는 시간을 만났고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는데 사실 저는 20대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이르잖아요. 게다가 결혼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식에게 가난이 대물림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연애를 하고도 1년 만에 이혼을 하는 세상에 1년을 만나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죠. 아직 너무 성급한 것 같다고? 원래 사람 사는 곳에는 전부 다 때가 있는 법이야. 나는 지금이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사실 우리 정도면 마음도 잘 맞고 성향이나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취미가 둘 다 잘 맞잖아. 모아둔 돈도 없는데 무슨 미천으로 결혼을 한다는 말이에요. 저 아직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별로 없어요. 결혼식 준비는 돈 많이 들잖아요. 조금만 더 모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미천이 뭐가 문제야? 요즘은 다들 돈 없이도 시작하는 거야. 거기다가 저는 예비 신랑에게 제가 집을 나왔고 집과는 인연을 끊고 지낸다는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가정 환경이라는 게 사람의 인상을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하면 다들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그만큼 엄마와 아빠 밑에서 자란다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부분이었고 가정 환경은 예절, 예의와도 직결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가족과 인연을 끊어서 혼자 벌어먹고 지내요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 번, 두 번 말하는 것을 미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가정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타이밍을 놓치고야 말았죠. 근데 이제 와서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자고 마음을 먹으니까 오히려 말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제 잘못이 아닌데 제가 죄 지은 사람 마냥 설명을 해야 했으니까요. 말을 할 타이밍만 보고 있다가 결국 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식사를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는 인사를 드리고 화기애애하게 결혼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제 칭찬으로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 본격적으로 예비 시모가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상견례를 하면 그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말이야. 집에서는 얼마나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시던?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저는 지금이 타이밍이구나 하는 생각에 바로 솔직하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고요. 가족들이랑은 전부 연을 끊게 되었어요. 모은 돈은 별로 없지만 이의가 다들 없이 시작한다고 용기를 주더라고요. 일은 그만둘 생각이 없으니까 맞벌이로 열심히 벌어서 가정 잘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비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정말 싸늘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당황을 했는지 예비신랑이 상당히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했어요. 지금 사는 그 원룸 말이야. 그게 집에서 해준 집 아니었어? 너 월급도 별로 안 되는데 논현동에 있는 원룸에서 산 게 말이 돼. 당연히 전세인 줄만 알았는데 네 월급으로 월세 감당을 어떻게 한다고. 너 설마 그거 월세야?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집주인이 급하게 내놓은 집이라 월세가 무척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아니 그런 이야기는 미리미리 했어야지. 이제 와서 월세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하면 어떡해. 제가 월세에 살고 있다는 것까지 미리 말을 해야 하는 부분인 줄 몰랐어요. 당연히 원룸이니까 월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당연히 나는 집에서 해준 집인 줄 알았지. 적어도 전세거나 아니면 네 명의거나 하겠구나 싶었어. 제가 집을 구할 당시에 정말 운이 좋아서 집주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전에 급하게 내놓은 월세집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집주인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몇 년째 월세를 동결한 채로 연장을 해가면서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집주인도 임대 문제 때문에 한국에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셈이었죠. 그 집 발품을 파느라 정말 안 돌아다닌 부동산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구했던 집이기도 했고요. 그 동네에 비싼 고급 빌라들이 즐비하는데 동네 시세랑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터무니한 저렴한 집이기도 했어요. 그 동네의 시세만 생각하고 당연히 제가 월급도 얼마 안 되는 작은 회사에 다니니까
예비 시댁에서는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안이고 집도 해준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원룸이긴 하지만 워낙 비싼 동네라서 원룸값만 해도 몇 억씩 찍히는 곳이라 봉 잡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이 없다고 했을 때 그게 뭐가 문제냐고 의아하다는 듯이 저에게 되물었던 것이고요. 어차피 원룸을 빼거나 팔아서 그 돈으로 집을 구하는 데 보태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댁이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엄청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집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저 제 원룸만 믿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나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야. 어떻게 그런 걸 말 안 하고 속일 수가 있어. 배신감이 느껴지려고 해. 저는 예비 신랑의 태도에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저한테 속였네, 배신이네 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제가 거짓말로 그 집이 내 것이다 하고 말을 했던 것도 아닌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니만 그 화살을 저에게 쏟아내는 거죠. 저는 상당히 불편해진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제가 슬쩍 예상을 했던 대로 예비신랑은 저에게 티가 살짝 나도록 쌀쌀맞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예비신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의 첫사랑이나 다름없는 남자였으니까요. 삶이 퍽퍽해서 그동안 연애 한번 못 해봤었는데 이렇게나 마음 주고 정을 줬던 사람도 없었던지라 놓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장님 부부를 제일 의지하긴 했지만 예비신랑과 사장님 부부는 사실 결이 다른 느낌이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으면 저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예비신랑을 붙잡고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가난했었는지, 학창시절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학교를 자퇴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거쳐 지금의 회사에 입사한 이야기까지 전부 다요. 저는 눈물을 찍어내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비신랑은 시큰둥한 얼굴로 딴청을 부리며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힘이 쭉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저에게 예비신랑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와, 명아, 넌 이렇게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놓고도 결혼을 하려고 했어?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진짜 소름 돋는다. 막말로 결혼을 했는데 니네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빌붙겠다고 하면 어떡해? 인연을 끊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저는 그 말을 하는 눈빛이 예전에 수없이도 느꼈던 멸시와 다를 게 없어서 모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내가 이런 말을 이런 타이밍에 하는 게 좀 나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네 말대로 모아둔 돈도 없고 몰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먼저 일어날게.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난 예비신랑은 그 이후로 제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저를 슬슬 피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제가 만나자고 몇 번이나 말을 해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별을 통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서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연락을 했죠. 마지막이라는 말에 냉큼 알겠다고 하더니 그렇게 미루고 미루던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제 잘 알겠어.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자꾸 나를 피한다는 거 느껴진다고. 내 사정을 듣고 나서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태도, 나도 상처야. 우리 그냥 헤어지는 게 좋겠어. 나도 짜증나서 견딜 수가 없어. 진짜 고맙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쁜 놈 되는 것 같아서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헤어지고 싶었는데 너무 고마워. 우리가 또 너네 사장님이랑 우리 엄마 친구분이랑 엮여있는 사이잖아. 지인 사이로 엮여있는데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 아니겠어? 내가 모질게 파혼하자고 말을 했다가 내 평판이라도 떨어지면 큰일이잖아. 마지막까지 나한테 예의라는 게 없구나. 지금 자기 평판이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시간 끌며 피해 다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너도 솔직히 나한테 예의 없는 거지. 어디서 떨어지지도 않을 가난을 나한테 묻히려고 그래. 나는 가난한 여자랑은 못 살아. 너네 집안 전부 거렁뱅이라며 마트에서 진상짓 하는 꼴 쪽팔려서 어떻게 참고 사냐? 너도 대단하긴 하다. 근데 나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고 그런 구질구질함을 나한테 붙이고 싶지도 않아. 나도 우리 집안이랑 인연 끊었다고 했잖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왜? 가난이라는 건 대물림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아둥바둥 해봐야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걸? 원래 집안이 잘 사는 거랑 못 사는 거랑은 출발점이 다른 거라고. 그리고 사실 나 연락하는 다른 여자 있었다. 너랑은 다르게 조신하고 집안도 꽤 괜찮고 얼굴도 너보다는 나은 것 같아.
지금 바람 피운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서 하는 거야? 헤어지자며 내가 모질게 대할수록 너도 빨리 나를 잊고 새 출발할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나름 배려하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정말 이 정도로 인간 말종일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었죠. 전 진짜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던데 저는 왜 매번 그 타이밍이 비껴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팔자가 가난할 팔자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팔자를 지니고 태어난 건지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충격으로 인해서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살이 마구마구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저를 참 예뻐해 주셨다고 했었잖아요. 결혼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드냐? 친정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어서 그런가? 아이 그럼 뭐 나랑 마누라가 좀 도와줄까? 어쩜 입사했을 때처럼 또 살이 다 빠졌어. 어떻게 찌워둔 살인데. 힘들면 말해라. 도움 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원래 결혼 전에는 전부 그 메리지 블루라던가 뭐라던가 그런 게 찾아온다잖냐.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말에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눈물이 갑자기 줄줄 흐르더라고요. 이별하고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었던 눈물이었는데요. 제가 오니까 사장님께서 당황해하시며 무슨 일이냐고 휴지를 막 뽑아주셨어요. 저보고요. 헤어지자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저 가난하다고 자기한테까지 가난한 걸 덮어쓰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 말에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던 사장님이 씩씩거리면서 저 대신에 욕도 해주시고 화도 내주시더라고요. 지인의 지인이라서 큰맘 먹고 소개를 시켜줬더니 그럼 뭐 이상식한 짓을 해? 지들이 오해해놓고 왜 우리 미영이한테 상처를 주고 지랄이야? 내가 지인한테 연락해서 한 소리 하던가 해야겠다. 어디 그런 거지 같은 놈을 소개시켜주냐고. 그러지 마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어차피 인연이 아니니까 잘 안 된 거겠죠. 이제는 더 받을 상처도 없어요. 그렇게 사람 좋게만 살아가지고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손해보면서 사는 거야. 내가 주변에 괜찮은 인간 있으면 1순위로 꼭 미영이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딴 놈은 잊어버려라. 이별의 상처를 새로운 사랑으로 메꾸면 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런 말은 사실 저에게 힘이 되긴 조금 역부족이긴 했어요. 제 첫사랑이나 다름없고 모든 걸 다 주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우울해하니까 사장님께서 제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면서 저에게 로또를 하나 사주셨어요. 이거 당첨되면 말이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논영동에 아주 번듯한 집부터 사라. 나한테 반 나눠주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 너 잘 되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장님, 로또 되는 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라던데요. 그리고 이거 되어봐야 요즘은 집 한 채 사기 어렵대요. 집값 많이 올라서. 그래도 당첨된다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아? 일주일 동안 기분은 좋잖아. 그렇게 지갑 안에 로또를 넣어두고 지내다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장님께서 넌지시 로또 맞춰봤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복권 같은 걸 잘 안 사서 까먹고 있었던지라 바로 한번 맞춰보겠다고 지갑에서 꺼냈어요. 그거 자동으로 뽑은 거니까 5,000원이라도 되길 바라보자. 되면 또 다른 로또로 바꾸면 되는 거 알지? 대충 대답을 하고 요즘은 QR코드로 찍으면 바로 당첨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기해하며 눌러봤어요. 근데 정말 그때의 기분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축 당첨입니다 하고 화면에 떠 있는데 로또 구슬 색깔에 전부 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당첨이라고 써 있는데 정말 그 순간 숨조차 쉬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숨 쉬는 법을 까먹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바로 사장님께 로또 용지를 주면서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이거 사장님이 가서 당장 바꾸세요. 사장님이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야, 왜 호들갑이야? 뭐 5만 원이라도 됐냐? 너 가져라. 간식값이다 생각하고 달달한 거 먹으면서 기분이라도 풀어. 제가 아니라고 외치면서 휴대폰 화면을 사장님께 들이밀었어요. 사장님께서도 번호를 확인하시더니 이게 진짜냐고 입을 떡 벌리고 말씀을 하시길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빨리 가져가서 바꾸세요. 바꾸는 법 찾아봐야 하나? 이거 사장님 가져요. 사장님 돈 주고 뽑은 거잖아요. 미영아, 너 진짜 바보냐? 혹시 지능에 문제 있고 그래? 일도 잘하는데 왜 이런 짓을 하지?
이런 건 당첨이 되어도 당연히 숨겨야지. 네가 가지고 튀어야지.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저도 양심이 있지. 사장님께서 사모님께서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너한테 준 거를 당첨이 됐다고 빼서 나는 어떻게 그러냐? 나도 못한다. 그러면 우리 이거 딱 반반 갈라요. 사장님도 나도 서로 못 가진다고 하니까 반반씩 나눠요. 사장님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그게 몇 억인데 당연히 욕심이 나셨겠죠. 제가 반반이라도 하자고 하니까 그제서야 슬그머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런 건 당첨돼도 무조건 숨겨야 하는 거 알지? 다른 사람들이 알면 또 거머리처럼 피 쪽쪽 빨아먹으려고 할지도 몰라. 내가 반차 쓴 척 해줄 테니까 당장 가서 바꿔오는 게 좋겠다. 실수하지 말고 조심히 잘 갔다 와. 전 그 길로 지하철을 탔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다들 복권이 당첨이 되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바꾸러 간다던 그 은행 지점을 말이죠. 제가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잘 몰라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허하 하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소리가 들리니까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제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예비 시모였던 그 아줌마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옆으로는 예비 신랑이었던 그놈과 웬 여자도 하나 있었는데 딱 봐도 그놈이 말을 했던 연락한다던 여자 같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 아줌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무슨 일로 왔니? 삶이 퍽퍽해서 대출이라도 받으러 온 거야? 우리 아들이 이런 년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었다니? 내가 예전에 말했던 그 가난하다는 전 여친이란다. 거지 같은 년. 대출 빚을 누구랑 갚으려고 했었던 거야? 아주 쳐내길 잘했지. 그런데 그놈이랑 연락을 하고 지낸다던 여자의 얼굴이 이상하게 또 낯이 익은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참을 빤히 바라보다가 어디서 봤지? 하고 기억을 더듬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왕초를 운운하면서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저 가난하다고 놀렸던 왕따를 시켰던 아이들 중에 제일 주동자였던 일진이었어요. 어머, 너 혹시 김미영이야? 우리 고등학교 김미영 맞아? 양심도 없는 건지 제가 아직도 만만한 그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건지 눈살이 찌푸리면서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해오는데 참 뻔뻔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확신을 가진 건지 뭔지 아줌마 옆에 살랑살랑 붙어서는 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 이런 데서 만나고 우연이다. 어머님, 쟤 엄청나게 가난해서 대출도 안 나올걸요? 고등학교 때도 가난해서 별명이 왕추였어요. 집에 돈 없어서 돈 벌러 다닌다고 학교도 그만뒀던 것 같은데. 그때도 거지로 유명했는데 지금도 거지꼴로 사나 봐. 너는 왜 반간적인 척해? 너야말로 왕추라는 별명 지어준 왕따 주동범이었잖아. 매일같이 술 먹고 담배 피느라 수업도 안 들어오고 학교 끝나면 양아치들 사이에 껴서 오토바이 타러 다니고 했었잖아. 너도 꽤 조신한 척하면서 사나 보다. 넌 왜 없는 말을 지어서 하고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너 학교 자퇴해서 잘 모르잖아. 네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뭘 알긴. 너 같은 반 애들한테 맨날 500원 1000원씩 삥 뜯어서 매점 가고 그랬잖아. 학교에서 너 일진 출신인 거 모르는 애가 있었어? 없었을걸? 제 말에 얼굴이 퍼렇게 질리더니 아줌마랑 그놈한테 오해가 있다고 허둥지둥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뭐 신분 세탁을 한 건지 뭔지 어울리지도 않는 원피스를 입고서는 아주 조신한 척하고 있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끼리끼리 아주 잘 만난 것 같네. 한 명은 일진 출신이요. 한 명은 돈만 밝히는 놈이요. 사람 무시하는 것들끼리 아주 잘 만나셨어요. 가난한 거는 무시받아도 되지. 그러니까 가난쟁이들이랑은 우리랑 출발선부터가 다르다니까. 그러다가 띵동하는 알람 소리와 함께 제 순서가 됐다고 전광판에 뜨길래 저는 뒤를 돌아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제 뒤통수에 대고 아주 은행에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빌빌 기어 잘 기어서 대출 잘 받아봐라. 미천 없어서 대출이나 나오겠나. 그러면서 지들끼리 낄낄 깔깔거리고 웃는데 무시를 하고 로또 용지를 꺼내서 은행 직원에게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로또 바꾸러 왔는데요 했죠.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로또 바꾸는 건 이쪽 일반 창구가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면서 누구를 부르더라고요. 로또를 바꾸는 데는 VIP실이라면서 안내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인증샷 같은 것도 찍고 한마디씩 방명록에 적기도 하고 한다더라고요.
평소에 로또 같은 것에 관심이 전혀 없어서 모르고 있었죠. 갑자기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저에게 아주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VIP실로 따로 모시겠습니다. 저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안내를 해주는데 순간 뒤에 있던 그놈 아줌마 일진까지 전부 저를 놀란 눈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그들 쪽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VIP실로 안내해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큼성큼 저를 쫓아오더니 그놈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뭐야? 너 왜 VIP 대접을 받아? 그 원룸 월세라더니 사실은 네 명의로 된 집 맞았지? 지금 우리 가족을 시험이라도 한 거야 뭐야? 아니, 돈 가지고 유세 떠냐고 뭐라고 하더니 너야말로 지금 우리를 속이고 유세를 떤 거야? 아닌데? 제 왕초였다니까요, 별명이. 집안이 진짜 가난해서 온 동네방네 소문나고 유명했던 앤데 혹시 뭐 사업이라도 해? 뭐 잘 된 거야? 쟤 그냥 회사 다니는데 무슨 사업이야. 원래 집이 부자인 거 아니야? 쟤 노년동사이잖아. 아 진짜 뭐냐고 도대체. 그러면서 지들끼리 쑥덕거리는데 어느새 VIP실 앞까지 쫓아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비켜주시겠습니까? VIP실은 VIP분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서요. 저분들은 일반 창고로 안내드려라. 다른 직원이 와서는 그들을 끌고 가자 저는 마음 놓고 VIP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찌나 마음이 통쾌하던지 뒤에 대고 지금 자기들을 속인 거냐고 분통을 터뜨리는데 싹 다 무시하고 VIP실 가서 인증사진에 꿈 못 꿨는지 뭐 그런 거 적으래서 적었지요. 통장에 돈 딱 찍히자마자 은행에다가 사장님께 반송금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군소리 없이 해주시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저에게 그 큰 돈을 나눌 생각을 한다고 통이 크다고 신기해하는데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사장님은 저만 보면 우리 미영이에서 우리 복덩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게 다 네 손에 들어가서 당첨이 된 거다. 내가 너무 신이 나서 우리 복덩이 주려고 가방 하나 샀다. 그리고 더 좋은 남자도 내가 꼭 찾아주마. 제가 결혼할 뻔했던 그 인간네 집안에서는 제가 왜 VIP실로 들어가게 되었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 뒤로 계속 연락해서 뭘 속인 거냐, 왜 본점 VIP 대접을 받냐면서 캐묻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속여 먹으니까 좋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VIP인 줄 알았으면 너한테 그리 모질게 대하진 않았을 거야. 너 가족이랑 인연을 끊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사실 노년동 그 집도 네 집이지. 저에게 이렇게 매일 연락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희 원룸 근처까지 찾아와서는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걸복걸 진상을 떠는데 친정엄마가 생각이 나더군요. 돈에 눈깔이 뒤집혀서 앞뒤 사정도 모르고 애원하는 꼴이 딱 거짓 꼴이라던 우리 집안과 다를 게 없었지요. 심지어 저에게 그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걸 일진이었던 새 여자친구에게까지 들키는 바람에 그 여자까지 저희 회사를 찾아왔더라고요. 가난한 기집애가 남자 하나 물어보겠다고 하죠. 남의 남자한테까지 그렇게 꼬리치고 싶니? 인생 더럽다 진짜. 그 말을 저희 사장님이 듣고 있다가 열이 받아서는 저 대신 복수를 해주셨어요. 너는 뭔데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난리야. 남의 직장이 우스워 아주. 영업방해야 이거. 그러면서 들고 있던 차가운 녹차를 그 일진 얼굴에다가 확 끼얹어 버렸죠. 놀래서 애가 뒷걸음질을 치는데 아주 그 꼴이 우스웠어요. 나중에 사장님 지인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일진과의 결혼도 결국은 파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학창시절 이야기했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했던 것들이요.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그놈네 엄마,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뒷조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과거가 화려하게 줄줄이 쏟아지니까 바로 헤어지라고 했다고 하대요. 저랑 결혼할 뻔했던 그 나쁜 놈은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제가 그립다 보고 싶다 난리를 치길래 연락처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지금은 논현동 월세방도 빼고 제가 살 작은 투룸 하나를 전세로 얻어서 여전히 사장님과 사모님과 돈독하게 일 잘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저희 가족들이 생각이 나긴 해요. 여전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을까 싶어서요. 제가 로또가 당첨된 사실은 꿈에도 모르겠죠. 평생 몰랐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 가난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지 않고 저한테 기생하는 거 정말 싫거든요. 앞으로는 제 인생 저도 즐겨보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좋은 기운 모두 다 받아가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고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